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철회를 촉구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명청 갈등설도 계속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여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미국의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죠. 네, 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심리는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이 쟁점은 장기적인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또 관세, 즉 과세를 고유 권한으로 지니고 있는 의회가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느냐 여부입니다. 예. 이 현재 언론들은 보수 대법관을 포함한 상당수 대법관들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긴 하지만 네.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정부가 승리하면 미국은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안보를 갖게 되고 이 패배하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다른 국가들의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지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요. 또 9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6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6명 가운데 3명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부분도 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관세를 다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나 패소하더라도 백악관은 무역 확장법 등 다른 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플랜 B를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광범위한 관세 조치는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미칠 파장이 큰 이 연방대법원 심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좀 주목됩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가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5% 넘게 급락하면서 주식 매도가 5분간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죠. 네,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을 하는데요. 어제 개장 46분 만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7개월 만입니다. 나중에는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어제 한때 3,90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낙폭을 줄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4,00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네네. 이 빈자리를 개인 투자자가 채웠습니다. 오히려 가격 조정을 이 매수 기회로 여기고 반도체 등이나 기술주 중심으로 사들인 겁니다. 네. 이 환율은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이 증시 조정이 겹쳐서 어제 한때 1,450원대를 터치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외국인 매도세가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 인공지능 업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 네.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AI 업종 과대평가 우려로 먼저 내렸고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았고 그 전날인 4일에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2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네. 이 2조 2천억 원 순매도가 이미 이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 바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그간 크게 올랐던 국내 반도체 중심의 주식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이 미국 AI 관련주 변동성이 큰데다가 이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뭐 정상회담 그리고 뭐 투자 협상 이런 것들 호재가 이제 다 나와서 네. 차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길어지는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 또 미 연준이 12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쨌든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잠시 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에서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바꿔서 건진 법사에게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김 여사의 6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변호인단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통일비와 공모하거나 이 어떤 형태의 청탁과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 물품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던 그간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예.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은 받았는데 대가성은 없다는 게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진법사 전 씨가 진술을 바꾼 게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앞서 건진법사 전 씨는 지난달 전 씨의 첫 공판에서 이 통일교 간부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목걸이와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게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만 인정하고 이 청탁과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좀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허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품 수수와 함께 이 대가성 있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인정이 되거든요. 네. 이 김 여사 측은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게 아니고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팀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고요.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끝낸 뒤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서 1심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팀에서 또 다른 건이 하나 더 있죠. 네. 또 이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 건진법사를 연결해줬다는 남성 이모 씨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앞서 이 건진법사 법당을 수색하면서 이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건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요. 네, 이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모두 4개의 갱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방정보본부가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서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북한은 고체 추진 순항 미사일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4종, 600mm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또 우리 방어 체계를 회피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집중 개발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네네. 때마침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비용의 출처로 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한 북한 국적자와 기관 등을 지목하면서 이제 추가 제재를 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입니다. 네네. 미국의 잇따른 대북 제재는 김 위원장을 북미 정상회담이나 뭐 대화의 장으로 어쨌든 나오게 하려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네. 북한은 오늘 미국의 잇따른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현 미 행정부가 북한을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네. 언제까지든지 상응하게 상대해주겠다고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선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장의 진보 성향
민주당 소속 30대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가 당선됐네요. 네, 이번에 뉴욕시장에 당선된 맘다니는 34살의 인도계 무슬림, 또 정치 경력은 주 하원 의원 4년이 전무입니다. 네. 맘다니는 부자 증세와 시내버스 무료화, 또 아동 무상교육 등 분배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고물가에 지친 뉴욕 3040, 또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 맘다니 시장은 승리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 다 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밤 트럼프 노선을 확실시했는데요. 예. 이 여기에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이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가 민주당이 초래한 셧다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로 규정을 했고 또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어서 이 향후 갈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맘다니 후보의 당선이 가져올 미국 정계의 파장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허여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이 시각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신갈 분기점에 추돌 사고 나서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동수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여주 부근에는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들 모두 안개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조등 켜고 반드시 감속 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 차량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이어서 서울 시내 북부간선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 2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는데요. 시내부터 여파받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 증시에서 우리 증시도 한 발짝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죠. 현지 시간 수요일이고요.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간밤에 다행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막판까지 좀 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 연방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 경제 지표 공백들이 사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발표되는 이 지표들 하나하나에 주목도가 평소보다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와 함께 또 ISM PMI도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부분도 역시 투심에 맞춰주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확실히 조정받을 때도 1등이고요. 올라올 때도 1등인 것 같습니다. 뭐 기술과 통신이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M7 기업들 위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M7 안에서도 이제 상승과 하락이 좀 나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이에 반해 이제 부동산이나 소비재가 조금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이에 또 오늘 뭐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메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MD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금값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금 투자한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렸거든요. 어쨌든 뭐 미중 회담 이후에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큰 싸움을 피했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면서 온수당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뭐 투자자들은 이제 이제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 시장에 한번 베팅해 보자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을 옮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먼저 보겠습니다. 밤새 환율 어땠습니까?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 근처에서 움직였어요.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 잘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율을 보통 이제 밤에 이제 NDF 역외 환율이라고 있는데 네. 요걸 좀 보니까 어제보다 한 0.22% 정도 하락. 지금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1,400원대 이상에서 이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제보다는 조금 원화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게 1,400원대가 넘어가고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4,000포인트를 유지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조금 대외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원화 강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환차익 보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제 기술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환율만 좀 원화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이 떨어져 주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4,000포인트를 더 업사이드로 올려버리는 좋은 어떤 기술적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환율은 그렇게 그런 플로우를 항상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오늘 밤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한 최대 1조 달러 보상안 투표가 있어요. 만약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말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아마 오늘 밤에 미증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테슬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5년까지 총 8조 5천억 달러를 달러 등을 목표로 내건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안이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보상안을 이제 이사회에서 제시했는데 제시한 일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거를 사실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지급을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실 지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 더 큰 이제 방안을 제시를 한 거죠. 일단 노조연합 얘기 들어보니까 젠슨왕도 그만큼은 안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투자자 일각에서는 머스크 없으면 테슬라가 이만큼 크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단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 보이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은 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보상안 통과 가능성이 달라질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테슬라 시총이 한 1조 3천억, 4천억 사이 정도 되는데 이게 목표치인 8조 5천억 달러면 거의 6, 7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할 경우에 머스크 CEO는 테슬라 지분을 기존의 15.8%에서 29%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나이브스나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통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고 저도 사실 이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실 제일 바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나는 큰 부를 얻는 거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가 사실 8배가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 결국 일론 머스크는 이 보상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이것만큼 주주들한테 좋은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웃긴 일이라 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만 갔다 와서 마음이 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는 통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네. 오늘 밤에 투표를 좀 지켜보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우리 증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스피 4,000 그리고 코스닥 900은 지켰어요. 네, 많은 분들 아마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쉴 때 쉬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전 너무 웃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최신형 반도체 국외 반출 불허 이 얘기 때문에 나왔는데 저는 이 기사 자체가 거의 오보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 영상이 이제 거의 60분에 가까운 40몇 분짜리 영상인데 다 봤어요. 보니까 그 노라라고 하는 그 사회자분이 to sell to China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팔 거냐고 물어봤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절대 그럴 리 없다.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없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명백히 이제 좀 오해를 받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때문에 좀 많이 눌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사실 그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적정 조정이 맞다, 적정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있어줘야 되는 쉼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거의 가상화폐는 한 달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이틀 쉬었다고 야 그거 가지고 쉬지 마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매파적 발언을 한 게 좀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가상화폐 같은 초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효과라도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11월에 FOMC가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뭔가 큰 반등을 당장은 노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차세대 반도체인 HBM4의 엔비디아 공급가를 50% 올렸다는 소식이 왔네요. 야, 이거 거의 뭐 배짱이에요. 그래서 이게 HBM3보다 50%를 올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대략 제품당 가격이 $560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로 한 80만 원 선에서 계약했다라고 했는데 HBM3가 $370인 것과 비교하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리면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실적은 내년에도 괜찮겠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HBM3랑 HBM4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적층 방식으로 위로 쌓는 방식인데 쌓으려면 밑에 있는 다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베이스 다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네.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초미세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TSMC한테 사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TSMC가 그걸 얼마를 주고 가져갈지도 관건인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그 베이스 다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쌓는 것도 다 되고 SK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가 안 되고 그거를 이제 TSMC한테 맡겨서 사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가격 올리는 게 나중에는 SK하이닉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로 봤을 때는 네. SK하이닉스 실적에는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게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좀 쉼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간 가강하게 이끌었던 형님들이죠. 반도체주들이 조금 차익 실현을 해주면서 쉬어가는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미증시가 좀 대형주가 쉬면서 그 흐름이 중소형주인 러셀 2000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이제는 조금 더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은 다양한 종목에 이제 좀 나눠서 분산 투자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뭐 우리나라 관련 ETF죠. EWI, FAKR, 코르가 이제 전략 후강으로 잘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조금 이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아침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이 많아요. 네. 지금 가시거리도 뚝 떨어져 있죠? 네, 현재 가시거리는 충남 금산과 경북 경주가 100, 대전 110, 강원도 양구와 전북 임실 등지는 120m로 안개가 짙게 껴있어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어 네네.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경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안개에다가 불청객 미세먼지 소식도 있습니다. 네. 네, 오전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9개의 오염물질까지 날아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광주는 이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대구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밤에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네. 이맘때 늘 그렇지만 오늘도 일교차가 참 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이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과 산지는 0도 안팎까지 내려가 쌀쌀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이 19도, 광주가 21, 부산은 2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미 밤에 보일러 트신 분들 꽤 되신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교차가 크니까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참 그렇더라고요. 이 큰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 감기나 호흡기 질환 같은 계절성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좀 얇은 옷 여러 겹을
개를 겹쳐 입어서 활동 중에 체온을 알맞게 조절하는 게 좋고요. 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 조심하셔야 되겠고 독감 예방 접종 네. 웬만하면 다들 하시는 게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했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오랜만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국감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네, 엄청 바빴습니다. 네, 근데 화제를 일으킨 사진 한 장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거수. 예. 거수란 말을 처음에 듣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손을 들라고 하셨어요. 국감에서.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사는 사람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네. 기재위 국감이었죠. 그때. 기재위 국감이었죠. 원래 그 질문이 기재위에 나오신 출석하신 기관장들 부동산 소유 실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생각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질의를 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생각을 하고 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의원실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나름대로 이제 전수조사 비슷하게 아,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쭉 보면 수치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 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한 장면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손들라 이런 건 너무 좀 갑질처럼 보일까봐 걱정은 했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국세청과 여러 기관들 간부들한테 국민들께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손 한번 네. 들어봐라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 허가구역 내에 규제 지역 내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시고 제가 특히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네. 이분들도 전부 대출 받고 갭 투자하고 해서 집 사고 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다주택으로 투기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 실거주를 서울의 아주 주요한 지역에서 실거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 받아서 집 사고 갭 투자하고 뭐 하는 게 그리고 내 집을 누구한테 전세 주는 게 불법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전 세계 어느 주요 국가에서도 대출 한 푼 안 끼고 집 사는 일 없어요. 자산 가격이 우리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대출 효과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지는 못할 망정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냐 훈계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인데 어제 네. 기자회견 하셨죠? 예. 네. 정부의 11호 대책이 법에 어긋난다. 이건 국감에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어제 기자회견까지 하신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위법한 걸까요? 우선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제가 위법성을 지적을 했고 정부에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의 이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반박을 내지는 못하면서 이게 좀 급하게 추진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해제해야 된다. 이거 위법하니까 해제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국토부와 상의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피드백이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저 혼자 막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개혁신당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조금 더 넓게 객관적인 의견을 받아봐야겠다 했는데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이게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대출 규제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취득세가 확 올라갑니다. 네. 양도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어지니까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네네. 이게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택법에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가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네.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야 지금 이런 지역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 지정을 했는데 네네. 9월 통계까지 직전 3개월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여러 지역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이라고 저희가 데이터로 쭉 보니까 빠지는 지역이 서울에 4개, 경기도에 4개가 있는데 네.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그다음에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해서 서울 4개, 경기 4개는 빠집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법상 요건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뭐 부동산 대책한다 해도 마음대로 하면 되냐 이게.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금 늘리는 행정처분은 법적인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보거든요. 조세 법률주의 막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원래 세금 함부로 늘리면 막 독립전쟁도 나고 막 전쟁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금 관련한 법률은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데 이게 규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정부의 그래도 반론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정부는 10월 15일에 이 대책을 발표했는데 9월 달 통계가 10월 15일에 나온다. 그러니까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9월 통계 반영 안 하고 8월분까지만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 8월분까지만 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울 4개, 경기 4개 지역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태도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제반론은 주택가격 통계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11호 대책을 할 때 얘기해온 거는 급등하고 있으니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 통계를 반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통계가 나오는 게 예정된 날에 오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통계의 정치화고 통계로 장난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날 15일에 발표를 하고 16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법적으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분하기 네. 전에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10월 15일에 공식 발표는 되지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정부에서 네. 서울 전체 지역을 한 번에 이 규제 지역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네네. 본인들의 뜻에 불리한 본인들에게 불리한 9월분 통계 최근 통계잖아요. 네네. 최근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뭐 저는 그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늦었어도 됩니다. 하루만 늦췄으면 빠질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추가로 규제하고 세금을 추가로 더 늘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네. 아니 솔직히 도봉, 강북 이런 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데를 무리하게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하시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 풍선 효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주택법상 규정에 보면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미리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네. 그걸 하고 싶었으면 법부터 그런 풍선 효과 관련 규제 내용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위법성이 굉장히 명백하고 굉장히 중대하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질문까지 전부 소화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하는 동안에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구인철 부총리가 그날 국감에서 입장을
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내놨고 네. 이후에 지금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정부 입장을 뭐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하고는 네, 있는 하고 것 있는 것 같다. 같고. 네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정부 여당 관계자들 계신다면은 이게 제가 하는 해제하고 취소하겠다라는 주장이 네.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추가로 더 묶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좀 풀어주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좀 급하게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뚜껑을 덮어놨는데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 하니까 네네. 요렇게 몇몇 지역들은 좀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너무 정치인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뭐 재판중지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만 한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 야당의 제안을 내지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네. 제가 지금 불러드린 서울 4개, 경기 4개 여기 지역이요. 네. 아마 한 분 빼놓고는 지역구 의원 전부 민주당일 겁니다. 그분들 지역에서 욕 엄청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진행자 역할도 다 하시더니 지금. 그렇죠. 네. 여당 역할까지. 네, 예. 네. 뭐 행정소송 얘기까지 한 거는 일단 그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는 취지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행정소송 이제 11월 중에 첫 번째 소송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이달 중에요? 네. 제가 어제 이미 이제 제 SNS와 저희 개혁신당 주요 정치인들 SNS를 통해서 네. 소송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송단 모집도 들어가셨어요? 네, 모집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모집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뭐 늦어도 11월에는 첫 소송이 들어갈 건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좀 디테일한 건데 이 소송이 되게 싸요. 이게 네. 행정소송이라서 인지대가 별로 안 비싸요. 예. 그래서 인지대가 20만 원 수준이어서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첫 소송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번 소송을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네요. 회견하시고 그날 바로 또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개혁신당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뭐 빈약했다는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AI 시대를 여는 뭐 첫 번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AI 예산이 한 10조 원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소비 쿠폰보다 적은 액수거든요. 10조 1,000억 원이 소비 네. 쿠폰보다 적은 액수군요. 네, 소비 쿠폰이 지난번에 13조 원 규모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지금 소비 쿠폰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AI를 뭐 한 수십 번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어제 제일 많이 언급된 게 그 횟수였죠. 28번 예, 언급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과도하게 AI를 실제 빈약한 데 비해서 네. 좀 부풀리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재밌었던 거는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을 막 세게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 AI를 강조하셨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되게 유행하게 만든 어떤 사자성어지만 양두구육 같은 거다. AI를 걸고 사실은 네. 소비 쿠폰에 돈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 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이 현금성 선심성 예산도 24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양두구육하는 좀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뭐 구조개혁, 뭐 노동개혁, 그다음에 어떤 재정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건 없이 네네. 조금 양두구육하는 빈약한 연설이었다. 저희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정연설을 국민의힘은 이제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콧을 한 상황이고 이후에 지금 장동혁 대표 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설전 수위가 굉장히 거센데요. 네. 일단은 그 보이콧을 한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지 않게 평가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개인 이재명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이재명은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고요. 여러 범죄 혐의가 저는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1년에 한 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입법부 구성원은 그걸 들을 권리도 있지만 나름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투쟁 방식이 뭐 조금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어차피 민주당이 일방 독주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자꾸 퇴장을 해요. 자꾸 퇴장을 하고 불참하는 형태의 전략을 쓰는데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지키고 설령 숫자가 부족해서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국민들께도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서두의 말씀에 조금 돌아가면 대통령 오면 뭐 박수까지는 안 쳐주더라도 그냥 듣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공사 구분이고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또 현안 중에 하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문제인데 네. 어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어도 네. 이 절차는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4일에 SNS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길지만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 대표의 이 글이 이 발언이 개혁신당의 입장인가요? 뭐 대표의 발언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개혁신당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저희가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당적으로 토론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의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개인 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결단입니다. 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가서 어떤 표결을 할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뭐 의원총회 장소를 어디로 하자 이런 뭐 판단했지만 예를 들면 난 의원총회 안 가고 그냥 본회의 그냥 가서 표결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 의원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히 당시에 이제 저도 기억나지만 경찰에 의해서 국회가 봉쇄됐느니 안 됐느니 또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느니 뭐 의원증을 보여주면 열어주느니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걸 당시의 혼란은 다 잊어버리고 사후적으로 봐서 왜 장소를 자꾸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가지고 형사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부당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100% 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들 무조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 그럼 각하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네. 그건 의도성이 있는 거니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정말 스모킹건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온 거지 그런 네. 거를 지금 100% 다 알 수는- 공개가 된 건 아니죠. 네, 없으시잖아요. 네. 이제 국회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네네. 그때 주요 증거 내용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표결 참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저희 겁니까? 당연히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앞서 부동산 관련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뭐냐면 네. 이제 연대설인 거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요새 부동산 갖고도 그렇고 체포 동의안 갖고도 그렇고 뭔가 조금 의견이 뭔가 훈훈한 분위기 아니냐. 뭐 이른바 훈훈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대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11호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을 한 부분은 네. 사실 제가 먼저 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도 거기에 또 동의도 일정 부분 해주셔서 예, 제 거 예. 공유도 해주시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신 건데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에 국민의힘이 참전하는 걸 저희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위법하고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라면 힘을 합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예예.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항상 야당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저희가 윤 정부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제가 당시에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막 엄청 싸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네. 운영위에서 네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나는 민주당 저 사람들보다 자네가 더 밉네 막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래도 한솥밥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막 엄청 뭐라 그러시다가 네네. 그 같은 의원님이 이제 정권 바뀌어서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더 강하게 또 비판을 하니까 천하람 의원 역시 너무 잘한다고 뭐 동일 인물이십니까? 네, 같은 분이신데도 천하람 의원 질의는 믿고 볼 수가 있다고 막 엄청 그 칭찬해 주시거든요. 예. 저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약하자면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국민의힘에서 좋아할 걸 기대하고 뭐 국민의힘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저희 입장을 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연대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자, 지방선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여기 나오셔서 얘기하셨거든요. 지방선거 전략을 꼼꼼하게 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선거 전략 이미 짜고 계시죠? 예, 저희 대통령께서도 AI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AI 네.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실제로 AI를 살짝 접목한 선거 플랫폼들을 저희 후보자들에게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 큰 관심이 있는 거는 광역단체장급의 좀 큰 선거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도 좋은 인재들 모으려고 하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희 지지율도 또 올라가야 되는 면이 있고 다만 저희 개혁신당 내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이 되게 중요해요. 기초의원. 네, 네네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은 지방 조직이 사실상 좀 아직 빈약한데 기초의원들이 어쨌든 거점별로 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치 신인들,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정치 경력이 짧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선거를 도와주는 그 AI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가 나름 잘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중이신 거예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뭐 홍보물 만들고 그다음에 네. 그 해당 지역의 그 유동 인구가 언제 몇 시에 어디 많은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인파 분석이요? 네, 지금 시기에는 어디 가서 네. 뭘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는 그런 선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효율, 고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3분 정도 남아서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절차 놓고 특별법이다. 국회 비준동이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비준동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대로 헌법대로 가야 되고요. 네. 이게 특별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이 그 내용이 제대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 지출의 근거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이번에 관세 협상 체결되면 근 10년이 뭡니까? 20-30년 안에 가장 큰 재정 지출, 또 우리 기업의 가장 큰 투자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의무화되는 되게 중요한 조약이 되는 건데 이거는 헌법 60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국회에서 비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특별법을 하든 숨길 게 없다면 특별법을 하든 비준을 하든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숨기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하루 만에 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 네. 명청 갈등설까지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명청 갈등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멍청한 거죠. 네. 이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KBS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수위 조절해 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와 지금 이런 재판 중지법 하자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정강이 찼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외교 성과 이런 위주로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데. 대장동 재판이 나온 직후에 무리하게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여당이 봐도 대통령이 죄가 있구나. 재판이 되면 처벌받겠구나라는 인식을 줘요.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 완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돕는 척하면서 대통령 등 뒤에서는 칼 꽂는 행위다. 그래서 대통령을 해하면서까지 개딸들의 지지를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는 극한의 어떤 자기 정치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럼 사법부를 향해서 네. 공소를 취소해라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멍청한 거죠. 선상에서요? 이것도 이거는 네. 심지어 공소 취소는 법원이 아니고 검찰만 그렇죠. 이제 팔 비틀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 검찰 해체라고 하는 게 결국 검찰 장악이고 검찰 팔 비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있는 죄도 권력을 이용해서 없애겠다라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네. 질문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샤넬백을 받았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처음 인정인데 이거 왜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대가성은 부인을 계속 하겠죠.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 가족 재판을 보면서 좀 변호인들도 약간 뭐 배운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인만 전부 하면요 형이 더 세져요. 김건희 여사는 감옥 갈 건데요. 어차피 감옥 갈 거면 형량이라도 줄이자. 약간 인정할 부분 알겠습니다. 인정하자라는 고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적재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의 오랜 로망을 이뤘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편의 차량 덕분에 캠핑 장비와 텐트까지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밤하늘에 뜬 빛나는 별, 모닥불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까지 그날 저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세종, 강릉이 19도, 대전, 대구 20도, 광주, 제주 21도로 대부분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주말 휴일까지 활동하기 좋은 온화함이 낮 동안 느껴지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독감 환자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옷차림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보다 다시 추워지는데 목요일 수학능력 시험일은 수능 한파 없이 평년 이맘때 쌀쌀함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무난한 대기질도 점차 나빠져서 오늘 대부분 서쪽 지역과 일부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가을철 다시 찾아온 불청객인 이 탁해진 공기는 내일까지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비가 내려 토요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이어지고 토요일 오후부터 제주, 밤부터 충남과 일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는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예보가 있는데요. 주말 휴일 비는 대부분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제일 바쁘시다는 의원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번에 또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저희하고 방송하고 난 다음에 가셔서 바로 단장직을 맡으셨던데요. 네, 당에 사법개혁특위가 있는데 이번에 이 또 TF를 추가로 만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법개혁 TF하고 조금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재판 독립.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법원 외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이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이번 이제 국감을 하면서 그동안의 그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 이것이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산, 인사 뭐 이런 것까지.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분산을 해서 판사들은 재판의 업무만 좀 더 집중해서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네네. 또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은 보다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의 역할을 맡겨서 네네. 사법부 내부의 독립을 좀 더 도모하자 이 취지로 만들어진 TF입니다. 네네. 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이제 철회가 됐는데 이제 그게 하루 만에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관련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자, 일단 철회가 당에서는 밝혔는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또 살아있다. 재판중지법, 국정안정화법 살아있다. 아니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완전한 철회냐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법의 이제 사실 그 효용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형사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중지가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헌법과 법령의 규정 그리고 또 압도적인 헌법 학자들의 학설에 의해서 이미 중지가 되는 것이 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재판을 5개 사건에 다 중지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법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재판을 재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감 내내.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은 학설과 법령에 의해서 이미 명확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법이고요. 근데 당사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구직을 입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사를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서 추진이 보류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류라고 하면 다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뭐 만약에 네. 이 재판이 뭐 국힘의 뭐 이런 이제 주장이나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부응을 해서 재판이 재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가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개 재판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억지 주장이다 생각을 하고요. 공소 취소의 경우에는 그냥 뭐 대통령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대통령님 뜻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만 네.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상 검사들이 조작을 했고 공소 자체가 정치 공작으로 공작 기소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이제 법정에서 다 검사의 회유에 의해서 검사가 시킨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증거도 또 조작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법리에도 맞지 않고 증거들도 조작이 된 사실 검찰에 의한 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당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배임죄 취소와 관련해서는 배임죄는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를 없애야 한다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요. 재계라든지 이런 경제계에서 그 정책적인 그런 경영상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이런 경영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법이고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시차가 하루라서 지금 하루 만에 철회가 보통 제목들로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재판 중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날 이제 오전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재판 중지법 국정안정화법 추진을 일단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고 오후에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이른바 명청 갈등설입니다. 뭐 의원님께서도 보도를 계속 접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갈등으로 봐야 됩니까? 소통 부재로 봐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어떨까요?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실제로 당과 용산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든지 지도부 의원들이 긴밀하게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현안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사실상 이제 그동안 서로 의사소통과 조율이 있었지만 결국은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때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불거진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이미 종결된 사안을 그걸 정쟁으로 끌어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시키려고 하는 법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에 추진을 한 것이고요. 당과 뭐 용산이 이걸로 뭐 갈등을 빚는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특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법무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 요구서를 보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보다 앞서서 이제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 자, 추 의원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 당일날 그 국회에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도 되고가 아니라요. 계엄이라는,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사실상 위헌 불법인 계엄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로 그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시간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우 중대한 내란에 협조한, 동조한 그런 행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혐의가 지금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도 스스로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민적인 이 감정이라든지 우리 내란 종식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실제로 저희들은 그때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을 해제에 동참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거는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의석을 고려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면 이후 절차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 일정을 이제 만들어서 표결이 진행이 될 거고요. 표결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법원으로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검찰로 보내서 네네. 특검에서 네네. 법원에 영장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시점이 그럼 본회의를 일단 국회의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정이 지금 이제 오늘 국감은 끝나지만 아직 이제 예산이 남아 있고요. 따로 일정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것도 여야가 만나서 해야 되는 체포 거죠. 동의안만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본회의 일정은 지금 현재 여야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11일 내에 두세 번 정도 본회의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 때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 가정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만약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이것도 상당히 파장이 클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검에서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만에 하나 발부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내란 종식에 대해서 법원이 현재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 체포동의안 관련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오셔서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에 국회의원 표결과 그 부수적인 행동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순간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정말 어불성설이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는 혐의는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러나고 나라를 사실상 민주주의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그 내란 행위,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서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자 그런 취지의 재판과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런 뭐 상권 분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그런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실상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복귀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 제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히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의원님은 하시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의 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실상 윤석열에 의해서 축출된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명예 회복이나 정치적 입지를 되찾기 위해서 윤석열이 이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탄핵이 된 만큼 자신의 뭐 입지도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추락하는 이런 지지율 이런 걸 볼 때에 이준석 대표랑 연대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지지율을 높이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가성, 직무 관련성은 부인을 했고요. 왜 인정했다고 보십니까? 이미 증거가 너무 빼박으로 나왔잖아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명백한 증거가 나왔고 더구나 실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면은 자신의 형량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자백을 한 것이고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자백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씌어 있는 뇌물죄를 부인을 하고 형량이 좀 낮은 알선수재죄로 좀 도피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건진이라든지 뭐 통일교 측이나 이런 서희건설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씨에게 왜 뇌물을 줬겠습니까? 뒤에 있는 남편 그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줬다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던 그 사안보다 남편과 배우자가 더 큰 경제적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미 이렇게 던져놓은 덫에 김건희 씨는 걸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재판에 나오고 자기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변론 전략일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사실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씨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지 뭐 군대 파견을 지시를 했다든지 가장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고 뭐 최근에는 한동훈 관련해서 총을 쏴서 뭐 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진술을 한 당사자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곽종건 사령관의 여러 가지 진술이 특검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였고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는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자신의 한
그런 내란 동조 혐의도 소상히 진술을 하면서 하는 진술이기에 굉장히 정언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자신의 내란 수계 혐의를 조금이라도 이제 들기 위해서는 곽종건 사령관의 정언의 신빙성을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거부하던 법정 출석을 쫓아와서 직접 자신이 곽종건 사령관에게 신문을 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다. 그래서 절박함의 발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극적으로 타결된 환미 관세 협상 이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위원회도 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지금 대미 투자기금 패키지 관련해서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언급을 하셨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동의 비준 동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에서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총괄적으로 에이펙의 성과를 이제 국민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제 에이펙 그리고 관세 협상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는 위원회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차질 없이 연내에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입법의 경우에도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절차가 길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동의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앞서 출연하셨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건 비준동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정부에서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뭐 저희들이 아직 이제 그 비준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재는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산안이 이제 728조니까 슈퍼 예산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강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과도한 확장 재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으로 알고 있고요. 뭐 늦어도 12월 4일까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이때만 되면 궁금해하는 게 시한 내에 과연 처리가 되겠느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여야 합의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728조의 예산은 미래를 위한 민생 예산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경우에는 벤처 사업을 이제 그때 당시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신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정부에서 미래를 위한 이런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새로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AI 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젠선왕 엔비디아 회장으로부터 26만 장의 GPU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런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 이제 원래 그 법정기일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동안 계속 이제 국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조금씩 이제 날짜를 늦춰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네. 국익을 위한 이런 예산에는 좀 법정 시기를 지켜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증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제는 이제 사이드카까지 이제 발동이 되고 뭐 잠시 쉬어가는 장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여야 설전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 붕괴란 표현, 주식 붕괴란 표현은 투자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자제해달라. 뭐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입틀막이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우려해서 한 말이라 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당 비판에 좀 놀랐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4천을 넘었고 APEC 기간 직후에는 4,200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거기서 약간 떨어졌다고 붕괴라고 표현한 거는 어이가 없죠. 실제로 주가 3천만 넘겨도 야 우리 주식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하던 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현실이었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주가의 그런 획기적인 상승은 경험도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이제 4천을 돌파하고 5천을 바라보면서 계속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시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붕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다 이런 걸 온 국민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오르는 걸 같이 기뻐해야지 그걸 보고 배 아파하면은 그 누가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라고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관련한 얘기 좀 질문 드리고 대략 또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갔네요. 질문 드릴 건 항상 많습니다. 네. 지금 한강버스가 운항이 재개됐는데 사흘 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사고버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예, 아직 이제 뭐 그런 정말 치명적인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렇지만은 이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징후들이 한강버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한가운데에서 그냥 배가 멈춰서 둥둥둥 떠다니고 한강 교각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선착장에 접안 상황에서 부딪혀가지고 카페가 지금 정전이 되고 뭐 이런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물이 새가지고 그냥 휴지로 뒷담벽이 되는 그런 사고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고가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기 때문에 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 정말 문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혈세 낭비도 정말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에 의해서 뭐 배임 혐의인가 이렇게 고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의 치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이 시민들의 그 주거복지 신경을 써야 되는 SH를 이 한강버스에 투자를 하게 하는 이런 것부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혈세 낭비 그리고 서울시의 이 무책임한 그런 전시행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새롭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 논란인데 오세훈 시장은 문화유산 주변에 높이 제한을 둔 것이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가치 체계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저도 그 뉴스는 이제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네. 세운상가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네. 거기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종묘랑 이런 데 이제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오세훈 시장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뭐 서울시 입장은 뭐 1조 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저도 조금은 더 상세히 살펴본 이후에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9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3.6% 늘어나 5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수출 동향과 수출이 주가, 환율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김영익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출 관련한 질문을 하기 앞서서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9월, 10월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 주 초에는 4,200선 넘겼는데 바로 어제 그제 또 급락을 했어요. 장중 4,000선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꺾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AI 거품론 얘기도 미국 시장에서부터 나오고 막 이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장기적으로 주가라는 건 상승한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우리 주가가 좀 너무 가대평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 비해서 71% 올랐거든요. 그리고 10월 한 달은 거의 20% 올랐어요. 한 달 만에요. 네. 그런데 MSCI라고 세계 그 주가 지수가 올해 평균 상승률이 20%입니다. 근데 우리 71% 올랐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네네. 물론 우리 주가가 그동안 저평가됐고 또 경기 회복되고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래서 주가가 오르긴 올랐는데요. 네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르는 속도가 너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폭 조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출 얘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5달 연속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요. 특히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3.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의 이 상승세도 반도체 종목이 끌고 가고 있는데 수출에서도 반도체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만 보더라도 반도체 비중이 26%로서 3년 내 최고 수준인데 수출 구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반도체가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10월에 말씀한 대로 수출 비중 26%까지 올라갔는데요. 올 그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23.5%입니다. 역사상 최고치예요. 아, 역사상 최고치군요, 예. 이 수치가. 예,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네.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0% 성장했는데 3분기에 1.7%까지 성장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거는 물론 소비도 증가했지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대폭 흑자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좋게 예. 나온 거군요. 3분기 성장률도 좋게 나오고 네. 오늘 또 아침에 한국에서 국제 수지 경상 수지를 발표했는데요. 네. 9월에 135억 달러. 아, 예. 뭐 작년보다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올리고 우리 저 경상 수지 흑자도 키워주고 있고 예, 반도체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주식시장하고 반도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우리 수출에서 비중이 늘어난 업종 투자하시면 돼요. 아, 예, 그게 네네. 작년부터 반도체였고 선박, 배였거든요. 배, 네, 예, 두 네. 개가 꾸준히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요. 네네. 뭐 주시장에도 그 두 종목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자, 그럼 반도체 의존도가 그런데 좀 많이 높지 않나요? 너무 높죠. 예.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특정 산업에 우리 예. 수출 비중이 쏠려 있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예,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 업종이거든요. 예, 예. 예, 최근에 저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정말 좋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AI 거품론도 많은 거 논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AI 거품이 붕괴되면 반도체 수요 급격하게 떨어지죠. 아.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다른 나라 수출하는데 어떤 상품, 어떤 품목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네요. 이걸 좀 심각하게 고민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를 보면은 조업 일수가 10월에는 또 그 추석 연휴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길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일평균 수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신호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경기 회복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 10월이고 조업 일수가 추석 때문에 작년 9월, 10월보다 이틀이 줄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수출은 3.6% 증가했고,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이 29억 8천만 달러였어요. 우리 저 올별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예, 그만큼 현재까지는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것인가. 네. 예, 그런데 제가 11월 예상해 보니까요. 예, 예. 한 28억 달러 좀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아. 11월은 아마 10월보다 조업 일평균 일수는 수출 금액이 네, 더 길 텐데요. 연휴도 없으니까요. 수출은 늘어날 거예요. 아, 수출은 근데 늘어나는데 실제로 일하는 날, 일하는 날. 예, 네, 네. 예, 그 대비. 수출은 10월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업종별로 그 좋은 업종과 아닌 업종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이 된 게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근데 사실 자동차도 아직 관세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도 아닌데다가 또 철강도 관세는 여전히 50%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지표상으로도 자동차랑 철강 수출이 크게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특히 이제 수출만 놓고 볼게요. 수출만 볼 때 한미 관세 협상, 그다음에 탈중국화 흐름, 여러 무역 환경 변화 이런 거대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출 중 반도체하고 선박만 늘고 있고요. 예, 자동차 비중 작년보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자동차 수출이 50%가 작년에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관세 영향 때문에 올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통계 보니까 작년에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비중이 50%였는데요. 올해 42%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 그런데 올해 9월까지는 전체 자동차 수출은 늘었는데요.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지만 아시아, 유럽 쪽으로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수출이 부진하는 게 철강하고 석유화학이에요. 네. 예, 미국이 50% 철강 관세 부과해 버렸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철강 가인 공급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보다 더 싸게 수출해 버리거든요. 예. 철강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고요. 또 석유화학도 가인 공급 때문에 이 다른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AI 거품이 터지고 반도체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우리 수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되고요. 네네. 뭐 우리 경제 성장률 다시 낮아질 수가 있죠. 네. 지금 말씀 중에 바로 이제 한국 수출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변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환율이 있고요. 예. 또 금리도 있고 유가도 있고 관세도 있고 지정학 리스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 상반기까지 봤을 때 어느 변수를 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예, 그거는 분명히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예, 그런데 IMF 뭐 세계은행 이게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좀 낮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동안 2008년, 2020년 세계가 금융위기 뭐 경제위기를 겪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많이 풀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정부 부채 어떤 나라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 늘어났고 중국 같은 데는 기업 부채 전 세계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과거처럼 전 세계가 소비 투자를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무역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네. 예, 그런데 올해보다는 IMF 등이 약간 낮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신 우리 수출 구조를 보면요. 예, 그동안 중국,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최근 수출 동향 보면은 아세안 쪽, 인도 쪽으로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나라들은 인구 구조가 젊기 때문에요. 많이 소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이나 인도 쪽으로 얼마나 수출을 늘릴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내년 수출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도 사실 수출 다변화 관련한 네. 질문인데 지금 이제 우리 수출이 인도 아세안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우리 수출,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포스트 반도체 역할, 포스트 자동차는 어떤 산업군이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런 산업군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군으로는 볼 수 없습니까? 예, 중국 때문에 참 우리 수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산업자원, 통상산업자원부라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서는 뭐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으로 생활 유아용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수출 유망 품목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뭐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금융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융산업이요?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아, 예. 금융으로 어떻게 국부를 늘려야 저 되는지 한국은행 어제 발표했습니다만은 네. 6월 말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금융자산이 2조 7천억 달러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게 1조 6천억 달러. 우리 순 대금융자산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대순 금융자산을 1조 달러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수익률이 10% 더 1년에 1,000억 달러 버는 거예요. 5%면 500억 달러 벌 수가 있죠. 네네네.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수출한 것보다 네. 금융을 정말 잘 활용하면은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이야기는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지금 후속 절차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경제나 주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어떻든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보다는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됐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 기업들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가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동안 참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미국 소비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미국으로 수출은 계속 감소할 거예요. 미국 수출은 감소할 거다.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중국 수출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중국 수출이요? 중국 수출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으면 아세안 유럽 쪽으로 수출이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아세안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업들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최근 일평균 수출 금액과 명목 GDP에 비해서 코스피 성적이 아웃퍼폼, 그러니까 초과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명목 GDP 성장 추세보다 약간 높게 성장하는데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우리 명목 GDP가 한 4.6% 예. 뭐 이 정도 성장할 거예요. 실질 GDP 한 2%, 나머지는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예, 그러면은 적정 코스피가 네. 3,5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4,200까지 갔으니까 네네. 물론 예, 코스피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언제는 그 적정 수준보다 가대평가되고 어떤 때는 가소평가됩니다. 근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변수에 비해서 한 24% 저평가됐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 사서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은 한 20% 이상 가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지금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예, 좋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주식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좀 줄였다가 네네. 조정받으면 그때 사셔도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김영익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7.3도로 출발했습니다. 대부분 아침 공기는 좀 쌀쌀한 편이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강릉 19도, 대구 20도, 광주 21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대기질이 무난한데 점차 나빠지겠습니다. 대부분 서쪽 지역과 일부 중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탁해진 공기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온화함이 낮 동안 이어질 테지만 아침에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보다 춥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학 능력시험일은 수능한 바 없이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평년 이맘때 쌀쌀함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 토요일은 동해안과 일부 충청, 남부, 제주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도 일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예보 있는데요. 이번 비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8.2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벌써 연말 다가오고 있는데 대형 가수들 연말 콘서트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창력의 여왕이죠. 가수 박정현 씨가 11월에 편지라는 이름으로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고요. 또 1세대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심수봉 씨가 또 네. 꽃길이란 제목의 콘서트를 이달 말 합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은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하고 이어서 뭐 박진영 씨도 네. 예,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밴드 데이식스와 비슷한 즈음에 12월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에일리도 크리스마스 공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공연 소식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2년 만에
KBS 아레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또 재즈디바 웅산도 12월 5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악과의 협연을 펼쳐 보이고 권진아 씨도 단독 콘서트 이화여대 공연으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중장년 팬들을 겨냥한 그런 콘서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콘서트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극장에는 좀 약간 티켓 가격을 염려하시지만 체험하는 경험하는 내용이 아마 다르기 때문인지 콘서트에는 좀 약간의 그 가격이 좀 비싸도 네. 연말에는 반드시 가는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퍼주니어가 데뷔 20주년 맞이해서 각국 랜드마크를 빛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래서 2005년 11월 6일 날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20주년입니다. 되게 데뷔를 가운데 끼고 네. 그 한 주간은 위크라고 불어서 이제 슈즈 위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전 세계 팬들이 곳곳에서 이 각국의 랜드마크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산 서울 타워 외벽 점등부터 성수동 서울 숲에서 또 멀티플렉스 스크린 광고를 하기도 하고 두바이, 뭐 하노이, 방콕,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네. 슈퍼주니어 데뷔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SM타운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8개 국가에서 슈퍼주니어 역대 타이틀곡 뮤직비디오가 재생이 되고요. 네네. 또 오늘 10시에는 슈퍼주니어 공식 채널을 통해 가지고 멤버들의 오랜만에 숙소 생활을 공개를 네.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각기 다 개별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뭐 이특이나 희철, 신동, 규현, 동해 이런 오랜만에 같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걸 공개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팬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슈퍼주니어는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 투어를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에서 사흘간 하는데 이제 이들의 이제 출생 연대가 1980년대거든요. 네. 슈퍼주니어가 이제 40대입니다. 40대에도 아이돌 그룹 활동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방탄소년단, 엑소, 스트레이키즈, 뭐 세븐틴도 40대에도 여전히 활동하는 모습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서울에서 대규모 미술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 모더니즘까지 서양 미술사 600년을 조망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디에이고 미술관은 유럽 외부에서는 서양 미술사 대표 작가 작품들을 아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유명한데 르네상스 시대의 루이니, 보스, 엘그레코부터 19세기의 고야, 모네, 드가, 모딜리아니아 작품 등을 이번에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전체적으로 작품 가액만 보니까 2조 원이 넘는 작품이 네. 온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루이니의 많은 작품이 다빈치 작품을 알렸다가 뒤늦게 루이니의 작품으로 규명이 되는데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 역시 다빈치 작품을 알렸다가 최근에 루이니의 작품으로 알려져서 우리나라를 찾게 되고요. 네. 네덜란드 작가인 보스의 작품 그리스도의 체포도 눈길을 끕니다. 사실 서양 미술사대 가장 신비로운 작가가 히에로니무스거든요. 네네. 단 25점의 유화만이 남아있고 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그리스도의 체포에는 칼날에 보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외에도 스페인을 대표하는 고야의 아라곤의 초상은 청각장애를 입은 뒤에 왕실 화가로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실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림인데 화면 속 인물이 살짝 입술을 벌리고 있어서 마치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은 정말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모네의 유명한 건초더미 연작을 예고하는 선구적 작품이죠. 샤이니의 건초더미들과 또 부그로의 양치기 소년, 모딜리아니의 푸른 눈의 소년 등 교과서에서 보던 명화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 전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지난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까지 샌디에이고 미술관 특별전인데 서울 종로구의 세종미술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또 인터뷰에서도 좀 질문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부근의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제2의 왕릉뷰 사례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포 장릉에 이제 몇 년 전에 500m 근접해서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 사례는 건설사가 이제 승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에 따라서 최고 건물 높이를 종로변은 55m, 청계천변은 71.9m에서 각각 101m와 145m로 바꿔서 그래서 청계천변 같은 경우에는 35m에서 38층 정도의 빌딩도 짓게 된 건데 네. 중요한 건 북쪽 180m 지점에 종묘가 있습니다. 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수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경 고시를 강행해서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대로 종묘 부근에 고층 건물에 들어서면 세계 문화유산 지위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해외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하고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 도시 두 건입니다. 엘베 계곡 주변에 계획된 다리 건설이 이 19세기 낭만주의 건축 경관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인데 112.5m 빌딩과 축구 경기장, 주거지, 상업시설 등이 18세기, 19세기 영국 건축 양식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에 근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유네스코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존 정책 부족이나 지역 계획의 위협적인 효과 또 도시 계획의 위협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와 문화유산위원회와 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와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계속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데뷔 40주년을 맞은 배우 박중훈 씨가 자전적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선배 배우 안성기 씨에 대한 마음을 전해서 눈길을 끌었네요. 그렇습니다. 에세이 후회하지만은 40년간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던 박중훈 씨의 애환과 환희를 이제 담았는데요. 그런데 에세이 출간에 대해서 안성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답이 나왔는데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안성기 씨는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최근에 재발해서 다시 투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얼굴을 뵌 지가 1년이 넘었고 개인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할 상황이 안 돼서 가족분들과 연락하면서 근황을 물어보고 있다. 굉장히 슬프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40년 동안 영화 4편을 같이 했거든요. 88년에 칠수와 만수, 93년에 투캅스, 또 1990년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또 2006년에 정말 뮤지컬로도 제작된 라디오스타.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아마 각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에세이 출간 소식과 함께 또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경호처 대응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11월 6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